네, 그러면 여기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오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부터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놓은 이야기부터 저희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정을 하면서 이 도청 정보가 상당수 이제 도감청이 된 것이 이제 이전 때문이다라는 어떤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사실 이제 그 이번에 불거진 도감청 논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또 동맹국 사이에서 우방국 사이에서 도청 감청을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핸드폰에서야 한 얘기를 다 이걸 도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강력하게 미국 측에 항의를 했던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영국이니 프랑스니 이스라엘이니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도감청을 해오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과연 진짜냐 거짓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공개된 그런 도감청 의혹은 상당히 오염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가 됐든 상대방 국가가 됐든 이 동맹국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다 우리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실질적으로 수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왔다라는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다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것이 부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사실이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뭐 우리 정부를 당연히 믿어야죠. 우리 정부는 현재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 국방부 청사로 쓰던 그 건물에 대해서 도감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야당의 그런 그 의혹이라든가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봤다. 이후에 내려진 결론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낸 말,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허위 네거티브 선동이다. 한미 동맹을 흔드는 외교 자해 행위를 중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 저렇게 대응하는 거가 선뜻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 무슨 매사에 저런 식입니까? 한일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도청을 했다는 당사국은 미국입니다. 우리는 또 피해국인 거예요, 사실이면은. 근데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를 야당이 제기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야당을 뭐라고 합니다. 공격을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 집권 세력입니까? 대통령실의 용산 대통령실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이 터지면 자꾸 야당을 공격해요. 그리고 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 이런 태도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고 자꾸 이렇게 하면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신중하는 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큰 사안이 터졌으니까요. 동맹국들에 대해서 지금 주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그리고 신중할 나라는 미국이고, 일단 우리 정부는, 우리 대통령실은 강하게 항의하고, 어떻게 이런 미국 언론이 전체적으로 유력지대에 한꺼번에 보도를 하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진상을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당장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상당히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밀이 유출됐는데 유출된 보고서의 양식이 자기들이 쓰는 거하고 포맷이 아주 유사하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실은 도감청은 없다. 일축하고 내용도 조작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해명을 들을수록 제 개인적으로 더 의구심이 생깁니다. 가령 보십시오. 이 얘기하면서 도감청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김성한, 지금 물러났습니다만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대한민국의 외교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NSC 회의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미국 언론에 생생하게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실은 그래요. 이 대화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고 다른 곳에 했던 것 같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정말 보안이 갖춰져 있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비화폰 같은 걸 썼는데 비화폰이 도청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비화폰이 도청될 정도면요. 엄청난 뛰어난 첨단 기술로 도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도청 가능성은 없다고 우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는 여기에서 제일 놀랐는데 시긴트, 그러니까 예. 감청이나 도청이나 뭐 불법적인 문자나 이런 날아가는 주파수 같은 걸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휴민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당국자가 누군지 대통령실 관계자 대단히 유용합니다. 휴민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해명을 하더라도 정도껏 하고 적절하게 해야지 대단히 유용한 발언들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뒀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 알겠습니다만은 2013년도 한번 보십시오. 당시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고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는 도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감청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어요. 도청이라고 규정을 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진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같은 보수 정부인데도 상당히 대응의 결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 진상을 파악하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무슨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선동하는 세력이 어딥니까? 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야당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건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이나 뭐 크게 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진상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잘 됐다, 뭐 기다렸다라는 듯이 뭐 이거 당장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뭐 예. 우리가 주권을 침해당했고 용산에 뭐 그 안보 기능이 다 구멍이 뚫렸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막 몰고 가시는 것들은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국익과 관계된 문제니까 적어도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국 쪽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우리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당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가 진실이 뭐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들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이게 나오자마자 뭐 이게 기밀이 유출됐고 주권이 훼손됐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보안 체계가 훼손됐고라고 하면서 공격부터 시작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양쪽에서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뭐랄까 국익보다는 서로의 어떤 각 당의 어떤 정략이랄까 뭐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앞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양쪽 다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좀 판단을 해보고 그 말씀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으로선 한국 정부가 낸 발표를 믿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왜 우리 정부가 발표했는데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일본 언론의 그 보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 정부를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의 발표보다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쪽에다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민수 합니다. 대변인께서는 그럼 사실 김태호 안보실장이 조금 전에 입장 낸 게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게 한미 양국의 평가가 일치한다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황상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거고 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급하니까 이게 위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미국의 언론뿐만 아니고 미국의 백악관 측에서도 고위 당국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요. 상당 부분 사실일 거다. 그리고 보고 문서까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유사하다는 얘기 표현까지 쓴 거 보면은 앞으로도 어제 보도를 보니까 우리 뭐 포탄 100 몇십만 발이 똑같은 내용이 거기 실려 있더라. 우리가 수출한 내용이. 이런 거 보면은 추가 보도나 계속 이어지게 되면 지금의 대통령실의 발표를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가면서 많은 또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더 후폭풍이 커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고요. 아니 오죽하면은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이 처음 우리 대통령실 반응이 그런 거였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미국 측과 협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전 사례나 다른 나라 사례를
바라보겠다. 사실 이거는 며칠 전부터 미국에 보도가 되고 미국 언론들이 전부 다 사실을 기정사실하면서 미국 당국에서도 부인을 못하고 있었어요. 일부 조작 가능성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실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백악관도 인정을 하고. 그런 상태였으면 우리 정부도 일단 이게 뭐냐 항의를 하고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승민 전 논의대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굴종적이다, 비굴하다고까지 여당 내에서까지 그런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대응을 할 때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동맹국이고 미국과는 우리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이다.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청, 감청 의혹이 나왔을 때는 일단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은 좀 저자세 같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니 야당이 자꾸 정쟁을 삼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거를 우리가 어디서 캐내가지고 폭로를 했습니까? 아니면 한일 정상회담이 없었는데 우리가 정상회담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일단은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구나. 이런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프레임을 바꾸려고 해요. 이것 또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정쟁으로 가져가려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리하면은 그쪽 지지층에서는 또 그렇게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국익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이 되는 보안이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항의를 먼저 하는 것이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도 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진상 조사를 예. 요구하는 게 왜 동맹을 훼손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이런 도청 의혹이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도청 의혹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날것으로 모든 대화 내역이 나왔어요. 설사 사람을 써가지고 휴민트로 했다면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이 벌어졌으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혈맹인데 미국이 왜 우리를 가지고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다 알려고 하지? 믿는 미국에서 이런 건 요구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공개된 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은 사실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분은 과장되거나 오염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나 이스라엘이 그 내용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다 양국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단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에서 왜 바로 항의하지 않느냐?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지 그걸 항의를 하든지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러면 정부가 잘못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희로서는 미국 정부의 지금 당신네 정보가 어떻게 된 거냐 이 내용이 뭐냐라고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과연 우리 내부에서 이게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 이게 들어간 게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빛의 속도로 반응을 합니까 정부가? 정부의 반응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서 유승민 의원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시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계속 정부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 당은 우리 당 소속이시지만 계속 공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세워서 아니 뭐 여당 의원도 공격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간의 관계를 그렇게 즉흥적으로 단세포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번 회담에서 조금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로 그런 뭐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근데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서 야 분명히 얘네가 지금 우리를 주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실까지 도청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분명히 저희가 미국에 야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항의를 하겠죠. 메르켈 총리가 항의를 했듯이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막 항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너무 그렇게 즉흥적이고 즉자적으로 대응하자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요구하는 것들 그거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한미 국방장관이 이제 오늘 전화 통화를 했고요. 일단은 한미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을 좀 확산하려는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적성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적대 국가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호 국가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업들 간에 경쟁을 하듯이 국가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아마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도청을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국정원은 안 하겠습니까? 저희 국정원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KF 뭐였죠? 그 비행기. 우리 비행기를 구입하라고 들려왔을 때 롯데호텔에 가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지만 국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정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문제 삼아서 강력하게 제기하는 적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여야를 떠나서 안보라든가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할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그냥 그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아직 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이것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 이전 그 기지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설득력 있는 상당히 합리적 추론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다가 이런 상당한 자기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보안 사고, 도감청 의혹, 동맹국에 대한 도청 의혹 이런 게 불거졌는데 그러면 피해를 본 해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가 정쟁이고 과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야당과 국민들은 미국에 어떤 걸 요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상을 밝혀라 하는 요구 자체를 매도하거나 괴담이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려는 일부 세력이라고 정말 공격하는 거는 그 자세야말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산 이전 문제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4월이었나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당시 우리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삼성 장군 출신인데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2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거나 대통령실이 옮겨가면 보안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됐어요. 제가 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5년도에 미국이 모스크바에다가 대사관을 신축을 합니다. 근데 그 대사관이 전체 건립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15년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에서 하도 도청 장비를 모든 자재에다가 시멘트는 물론이고 목재, 이 건축물에다가 자꾸 심으니까 거의 다 지었던 대상을 다시 헐고 다시 지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물 빼고 러시아에서 사용한 거는 러시아산 물 빼고는 생수 말고는 다 미국 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15년이 걸려 가지고 대사관 하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나라 국가들도 정말 우리 정보를 캐내려고 많은 스파이 노릇 하려고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주요 보안 시설이면은 그거를 2달 만에 옮기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계속 철통 경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철통 보안 시설이 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 그걸 얼마나 설득력 갖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70년대 때 청와대를 미국이 도청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어이없는 예까지 들어요.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정말 어느 나라도 뚫지 못하게 보안 시설을 완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넘게 이어졌는데 그 대통령실 아니 그 청와대를 그냥 버리고 2달 만에 옮겨갔어요. 그리고 미군 기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 100m 거리에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완벽하게 다 지켜지게 있다고 주장한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여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정보를 다뤘거나 군 전문가이거나 이런 의원들은 상당히 우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야당이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보안 제대로 점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그 공사했던 업체가 제대로 어디서 했는지도 드러나지 않는 의혹들이 계속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된 상태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시설인 대통령실 지금이라도 저는 이번 보안 사태, 이런 미국의 도청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도감청 의혹과 용산 이전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예. 그 한민수 대변인 얘기하신 그 미국 그 모스크바에 있는 대사관 그때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한동안 미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사관을 짓는데 그 지하에다가 또 그 지하실 밑에다가도 무슨 도감청 자료 뭐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한다느니 뭐 그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온갖 도감청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국가 간에는 그럴 정도로 그때는 이제 적성 국가니까 더욱 그랬겠죠. 이 서로의 정보를 빼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거기가 국방부 건물로 쓰기는 했지만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이 도감청 방지 장치가 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번에 어떤 이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 옆에 미군 부대가 있지 않느냐. 예. 물론 미군 부대 우리 동맹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뭐 도감청을 안 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과연 지금 용산이 그 도감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히 그 방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용산 대통령실은 조금 전 입장을 냈을 때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이거 관련해서는 좀 밝혀져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국회 전원위원회 20년 만에 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내용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다, 20년 만에 열린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들이 계속 좀 자리를 비우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많은 의원들이 토론을 하셨죠. 예. 나흘 동안 한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 그러면 3분의 1이 이 관련된 선거제 개편 관련된 전원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전원회의가 열린 뒤로 20년 만에 열려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나와서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봤어요.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부분을 시청을 했는데 저도 보니까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론을 하려면은 이제 선관위에 이제 사무총장이 나와 계시면은 상대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원들은 없었어요. 원고 읽는 형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7분씩이니까 7분 정도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는 선거제 어떻게 돼야 앞으로 정말 국민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각자 뭐 비례대표 의원들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의원님도 계셨고 아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아니면 현행 소선거구제에다가 권역별 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의견들이 피력되고 국민들께서 좀 들으시고 결국은 선거제라는 건 여야 합의가 안 되면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선거제를 한쪽에 어떤 경기의 누리인데 한쪽의 의견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합의 절차까지 갈 겁니다. 다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20년 만에 이제 전원위가 열리고 특히 우리의 선거제 관련되고 열리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께서 열리기도 전에 의석수 30명 감축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 국민 여론 사이에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의석수 감축에 대해 찬성한 여론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원위는 3가지 안이 올라갔습니다. 정개특위를 거치고 해서. 그럼 그 안에는 감축안은 일단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 없더라도 이 감축에 대한 의견이 되면 의석수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의석수는 늘리기도 어렵지만 줄이기도 어렵거든요. 정말 의견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당 대표께서 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가이드라인처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당이 여러 가지로 특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최고위원들의 이딴 막말이랄지 그래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리더십에 대한 이제 뭐 상당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던지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보다는 당 지도부라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론이 없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하는 게 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말씀하신 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 대변에 그 전원이 얘기하면서도 깨알같이 또 국민의힘을 공격을 아니, 하시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모임 자체가 있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의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제 69명만 이제 최종까지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사기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야,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필요해? 이럴 정도로 많이 필요해라는 국민들의 어떤 아우성 이런 것들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7년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이 소선구제가 과연 더 이상 유효 가치가 있는 거야라는 그런 목소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록 처음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의원들이 계속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좀 주의를 환기하면서 우리 선거구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국회의 시선은 총선을 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대통령실에 검사 공천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근거 없는 괴담이다라고 일축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지라시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뭐 유인물도 돌고 그러던데 기본은 이건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 똑같이 내년 선거에서 똑같이 저희가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소야대 상황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그것은 뭐 대통령실이나 혹은 저희 당 지도부나 모두가 다 그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계시죠. 그래서 검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을 공천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검사들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총선 승리가 제일 중요한데 내 아는 사람들 챙겨주기 위해서 검사들을 내보내서 그래서 총선에서 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호사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미 내년 4월이면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무슨 검사를 몇 명을 내보내 누구를 몇 명을 내보내라고 이게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은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세대 교체를 하고 시대 교체를 하고 인물 교체를 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뽑을 만한 그런 후보들을 공천을 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런 뭐 지라시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님 이 건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건은 진짜 괴담으로 끝나기를 다른 당이지만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님이 좀 이렇게 뭐 미안합니다만은 이 내재돼 있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예고돼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 출마하실 때 거의 당대표 후보 뭐 그냥 꼴찌였었는데 결국은 그 수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심 논란. 다 이렇게 유력한 후보들을 뭐 불출마를 만든다든지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결국은 당대표가 됐어요. 결국은 자력으로 당대표 되기보다는 어떤 대통령실이랄지 윤심엘 등에 업었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는 검사 공천, 무더기 공천 얘기가 계속 정가에서 도는 겁니다. 이거를 그 김기현 대표께서 끝까지 홀로서기를 하든지 제도를 방어하지 못하면 김기현 대표도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 지금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공천할 때는 정말 무더기로 용산발 검찰 무더기 공천 요구가 왔을 때 잘 막아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근에 그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그 검사, 현직 검사가 퇴직하고 1년 내에는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반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김기현 대표님의 이런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을 민주당과 같이 통과를 시킨다든지 하면은 검사들, 현직 검사들 1년 안 돼가지고 무작정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저희 민주당 상황도 좀 여쭤보려고요. 말씀하십시오.
88년생 오영환 의원이 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이게 지난 총선 때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초선이고 되게 젊은 네. 인원이고 원내 대변인까지 한 인원이잖아요. 근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나서 내는 입장이 기존의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다소 뼈아플 수 있는 입장들을 좀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그런 얘기들이 들은 게 있었습니까? 원내에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예. 못 듣고 오영환 의원이 또 젊으신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인재영입으로 지난 총선에 들어왔고 또 3년간 활동을 잘했습니다. 지금 원내 대변인으로도 맹활약 중이시고 예. 그런 의원께서 아마 원내 지도부에게만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에서 만류도 했는데 원래 소방관을 하셨던 출신인데 그렇죠. 예.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들어보니까 본인 이제 보좌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좌진들께도 한 1년 남은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불출마하면 다른 자리도 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다. 예. 상당히 신선하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